당신도 무크로바라가 될 수 있다. 과연 무크로바라의 정체는? 미야베 미유키 추리소설 무크로바라. 일. 손님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삐걱거리는 회전의자에서 주춤 일어나려는데 등 뒤에서 아키야마가 말을 걸었다. 반장님 사랑받으시네요.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았던 웃옷을 손가락으로 들어 어깨에 걸치고 자리를 뜨면서 등 너머로 말을 던졌다. 가여운 얘기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아키야마는 적당히 부스스하게 정리한 머리칼을 만지면서 여전히 농담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니까 하고 웃었다. 애인이랑 즐기다 오세요. 문을 쾅 닫고 쫓아오는 조롱을 차단하고 아무리 해도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억지로 재촉하면서 손님용으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반장이라. 10년 전에 형사반장으로 승진하고 나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줄곧 그렇게 불렸다.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집에서도 그랬다. 물론 가족 서비스를 충분히 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하는 수 없다며 체념하기도 했다. 자신의 직업상 평범한 직장인 가정과 매사의 사정이 다르다는 건 가족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래도 그럭저럭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을 터였다. 두 딸도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고 있다고 믿는다. 둘 다 사춘기의 열병 같은 반항기를 빼면 비교적 솔직하고 얌전하고 밝게 자랐고 그렇게 길렀다고도 생각한다. 아내와도 대체로 잘해 나가고 있다. 너무 바쁘다는 점 하나만을 제외하면. 하지만 내일 모레면 쉰인데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와 딸에게 반장이라고 불리다니 대체 왜인지. 사내 결혼을 한 탓이다. 20수년 전에 아내는 교통과 여경이었다. 신혼 때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큰딸이 태어나자 이내 호칭이 아버지로 바뀌었다. 둘째 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에게 가설을 부탁하고 직장에 복귀한 아내는 곧 아버지라는 호칭이 지극히 불편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다. 아버지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으니까. 난 좀처럼 집에 없으니까 혼동할 것도 없잖아. 그게 그렇지도 않아. 그 자리에 없어도 얘기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아버지인지 알 수 없게 된단 말이야. 애들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느 쪽? 아빠? 할아버지? 하고 일일이 되물어. 그런 이유로 여기에 사내 결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금 경사지? 그럼 집에서도 경사님이라고 부를게. 그 말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었다. 마음이 불편해. 그래? 멋있는데 왜? 직장을 가졌다고는 해도 역시 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내가 훨씬 많다. 엄마가 하는 말은 아이들, 특히 엄마랑 사이 좋은 딸에게는 신의 계시에 가까운 효력을 지니는 법이다. 결국 하루아침에 그는 밤을 꼴딱 새우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현관에서 스쳐 지나가는 딸에게 경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받는 몸이 되고 말았다. 부하가 치밀어서 아내에게 항의했다. 그럼 당신도 순경이라고 불러야겠네. 어머니도 둘이니까. 그러자 아내는 이런 말을 던졌다. 그게 참 재밌다니까. 애들이 어머니는 혼동하지 않아. 나인지 할머니인지 확실히 안 돼. 신기하지?
뭐가 신기하지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집에 있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하니 분명히 아내가 말한 대로였다. 아버지랑 어머니의 차이일지도 몰라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도저히 반론할 여지가 없었다. 본인마저도 역시 그런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병사라는 호칭은 집안에서 뿌리내리고 말았다. 그가 승진하자 호칭은 반장이 되었다. 반장이라는 말에 대해 누구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 불편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편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사자 한 명만 빼면. 짧은 복도를 걸어가 찌그러진 낯빛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숨을 한번 고를 시간을 두고 문을 열자 낡은 잿빛 소파에 앉은 손님이 벌떡 일어났다. 하시바 히데오, 47세. 중년의 적당한 몸집, 중키.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는 작업에 질렸을 무렵 한 손으로 꾸깃꾸깃 둥구스름하게 만들었음이 분명한 이목구비다. 반장은 이 남자를 보면 늘 옛날 보안과에 있던 시절에 잡은 룸살롱 주인이 떠오른다. 아직 18살이 안 된 소녀를 고용했다가 유흥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별것 없었다. 법으로 보호받은 소녀가 면접을 볼 때 처음부터 나이를 사기친 사건이었다. 번듯하게 어른이 된 친언니 호족 초본을 가지고 오는 치밀함으로 경영자를 속였다.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 아리송했지만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은 경영자였다. 그는 피고석에서 엉엉 울었고 그건 연기가 아니었으나 누구도 어떻게 해줄 방도가 없었다. 경영자가 율락업계에 발을 디디게 된 이유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번화가의 차지권과 점포 임차권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눈알이 튀어나와 반대편 벽에 부딪힐 것 같은 액수의 상속세를 벌려면 건실한 장사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니 이중으로 가여웠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성실하게 격리를 보던 남자였다. 세상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어요. 취조실에서도 그렇게 말하며 우는 남자를 보면서 반장은 생각했다. 세상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분명히 있다. 그저 당신이 필요로 했을 때 하필 다들 휴가를 떠났을 뿐이다. 반장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하시바는 일어나 등을 굽혀 최경례했다. 이 남자가 허리를 푹 숙여 인사할 때마다 크나큰 당혹감을 느낀다. 말을 바꾸자면 마음이 편치 않다. 본디 받아서는 안 될 인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장은 하시바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화면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시바는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필름을 화면에 비추고 싶으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다. 아이고, 큰일이에요. 또 큰일이 났네요. 하시바는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반장이 궁둥이를 붙이기도 전에 황급히 이야기를 꺼냈다. 무크로바라가 또 저질렀잖아요. 대체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 반장은 셔츠 가슴 주머니에서 꺼낸 하이라이트 갑을 흔들어 담배 한 대를 빼 입에 물며 신중하게 떠보았다. 그건 이쪽 관할이 아니죠?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하시바를 보고 한숨 돌렸다. 요전에는 관할이 아니라 모른다고 했다가 격렬한 반격을 당했다. 오려낸 신문 기사를 꺼내며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요. 반장님네 사건이 아닙니까? 라고 덤볐다. 슬쩍 보니 장소는 틀림이 없어서 뒤에 이야기를 수습하는데 엄청난 수고를 들여야 했다. 가져왔으니 보세요. 먼저 번처럼 하시바는 웃옷 안주머니에서 오려낸 신문을 꺼냈다. 이걸로 5번째인 방문 뒤에 집으로 돌아가 오려낸 기사를 스크랩북에 붙여두리라.
그 꼴을 떠올리면 술맛이 떨어지므로 반장은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시바가 꺼내놓은 신문 조각은 한 단짜리 작은 기사로 러브호텔 살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체포라는 기사 제목이 붙어 있었다. 지난 주말 이케부쿠로의 러브호텔에서 35세 여성이 찔려 죽었는데 여성과 함께 체크인하는 남자의 모습이 입구에 숨겨둔 방범 카메라에 찍힌 덕분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42세의 자영업자가 체포되었다. 라는 내용이다. 반장에게는 특별히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 평범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사건에는 이런 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하시바는 흥분했다. 이걸로 5명째예요. 5명째 희생자예요. 저는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반장님. 반장은 하이라이트의 연기에 실눈을 지으면서 천천히 대답했다. 지독한 얘기로군요. 지독한 얘기라고요? 하시바는 꾸깃꾸깃한 얼굴 전체를 쫙 펼치며 항의했다. 이렇게 사건이 계속되는데 경찰이 아직도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래서야 언제 연쇄살인이 끝날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대체 몇 명이 살해당할지. 이런 얘기도 5번째가 되니 역시 지친다. 반장은 나는 이미 진절머리가 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시바는 그런 반장의 생각에 개의치 않고 떠들어댔다. 저는요, 반장님, 앞으로 살해당할 사람을 생각하면 밤에도 잘 수가 없어요.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반장은 그러니까 구직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군요 하는 질문을 현명하게 감추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장님만 믿습니다. 반장님은 무크로바라를 잘 아니까요. 빨리 녀석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이죠? 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시바는 또다시 정중하게 절했다. 구청 주민과에 다닐 때도 창구에 앉아서 등본인이 인감증명을 떼러 오는 그야말로 일개 소시민들에게 역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수고하십니다 하고 말을 걸던 착실한 남자였으리라. 사실 그런 재난을 만나기 전까지 하시바의 평판은 무척 좋았다. 체포되었을 때는 가명 탄원서가 잔뜩 도착했다. 반장은 그걸 생각하면 늘 그렇듯 하시바가 못 견디게 가여웠다. 이 사람은 무엇 하나 잘못하지 않았다. 그저 하느님과 부처님이 휴가 간 사이에 나쁜 장소에서 나쁜 상대와 맞닥뜨리고 말았을 뿐인데 그걸로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다.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빈약한 저축과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자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영화 필름만 남았다. 반장님, 꼭 무크로바라를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시바는 몸을 내밀고 반장의 손을 쥐며 부탁했다.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탄원을 받은 건 과거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다. 그 정도로 간절한 간청을 하시바는 매번 남기고 갔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장은 하시바의 손을 잡았다가 금세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밤에는 잘 주무세요? 예, 그냥저냥. 이따금 잠자리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 하시바는 술 한 모금 마실 줄 몰랐다. 그게 또 재난의 방아쇠가 되었다. 주정뱅이 거리에서 홀로 맨정신이었던 심약한 남자였던 점이. 그거 좋죠. 하지만 자기 전에 맥주를 마시면 자칫 배가 차가워지기 쉬워요. 특히 앞으로 가을이 되면요. 차라리 브랜디 같은 술을 드시면 어때요? 하시바는 뜻밖의 크게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했다.
비싸서. 반장은 미소를 지었다. 가격이야 천차만별인걸요. 그야 비싼 게 맛있지만요. 사실 저도 그렇게 비싼 술은 선물로 받은 것밖에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집에 아직 따지 않은 브랜디 한 병이 있는데 나폴레옹이었나? 다음에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요? 조사에 협력해 주시는 하시바 씨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빨리 기운을 차리셔야죠. 고개를 숙인 하시바의 눈이 글썽이는 것처럼 보여서 반장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하이라이트를 꺼내 불을 붙였다. 아, 그런데 일은 어떠세요? 괜찮은 게 있었나요? 평범한 구청 공무원은 그만두면 이직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다음 일할 곳을 찾기 어렵겠거니 하는 마음이 들어 걱정스러웠다. 하시바는 한술 더 떠 악조건을 갖추었다.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네요. 반장은 몸을 움츠리며 대답하는 하시바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렇게 축 처지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바 씨는 부끄러울 것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하시바는 아이처럼 끄덕끄덕하고서 쭈뼛쭈뼛 시선을 들었다. 반장님, 저 같은 것도 아주 곤란하면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쪽은 반장이 관장하는 범위가 아니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얼결에 끄덕이고 말았다. 물론 가능하지요. 경솔하게 대답한 것처럼 들려서 부랴부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걸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시바 씨를 꼭 채용하고 싶다는 회사를 분명히 찾을 테니까요.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바는 그제야 맥없이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잠자리에서 맥주를 마시면서도 그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그만두세요. 조금은 기운을 차렸는지 아니면 머릿속의 필름을 다 돌려서 홀가분해졌는지 하시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실 텐데 방해했네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최경래. 반장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무크로바라 연쇄살인을 막아주세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반장은 문을 열고 양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하시바를 전송한 뒤에 다시 문을 닫고 닫은 문에 기댔다. 맥이 풀렸다.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자. 탁자 위로 눈길을 돌렸을 때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바가 오린 신문을 읽고 간 걸 알았다. 순간 쫓아가서 건네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시바다. 신문 기사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으면 도서관에서 복사해서라도 스크랩해 두겠지. 꼼꼼한 성격이니까. 러브호텔 살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체포. 본문 안에는 체포된 용의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반장은 가시와다 요지라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았다. 어떻게 뒤집어도 가시와다는 가시와다지 무크로바라가 아니다. 그렇게는 읽지 않는다. 그러나 가엾은 하시바 히데오에게는 가시와다가 무크로바라로 보이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크로바라 연쇄살인이다. 2. 하시바 히데오가 정근하는 동료의 송별회로 술집을 전전하다 시부야 센터 거리 입구에 다다른 건 지금으로부터 1년 반쯤 전인 3월 말의 밤이었다. 일행 5명 중 하시바 혼자 취하지 않았다. 다른 4사람도 심하게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 기분 좋게 들떠서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였다.
전근하는 동료는 사실상 승진이었고 얼마 전에 자기 집을 산 행운아이기까지 했으니 축하하는 쪽도 거리낌 없이 들뜰 수 있었으리라. 신문과 수사를 담당한 반장조차 그날 밤 하시바가 어째서 그런 일에 휘말렸는지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지껏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저 트집을 잡혔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시바의 말에 따르면 스쳐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든가 자지러지게 웃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든가 하는 고전적인 계기를 만든 기억도 없다고 한다. 갑자기 누가 등 뒤에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뭐야 너는? 어디서 거드름을 피워? 20대 후반쯤 된 불량한 차림새의 젊은이가 탁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것에 기겁해 눈을 부릅떴다. 젊은 남자는 하시바의 눈앞에 잭나이프를 내밀었다. 일반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와 같은 욕설도 날아오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칼. 갑자기 찔릴 뻔한 하시바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언제든 10,000원 전차 수준으로 북적이는 시부야 센터 거리다. 게다가 하필 운 나쁘게 주말엔 금요일이었다. 민첩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인파에 뒤섞여 도망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지만 정장에 가죽 구두, 가죽 가방을 든 중년 남자에게는 악몽 속에서 도망치기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리라. 뒤에서 양복의 한쪽 소매를 칼로 찢는 바람에 겁을 집어먹은 하시바를 남자는 고양이라도 드는 양 목덜미를 붙잡아 들어올렸다. 상대는 하시바보다 30cm나 키가 컸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시바는 제3 그렇게 말했다. 그저 무서웠을 뿐이지 뭘 어쩌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동료들도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옴짝하지 못했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시바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 다리를 차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우연히 그곳에 있던 대학생이 보다 못했는지 순간적으로 뛰어들어 하시바를 붙든 젊은 남자에게 몸을 던졌다. 세 사람은 뒤얽혀서 땅에 굴렀다. 대학생이 맨 먼저 일어났다. 뒤이어 일어난 난폭한 젊은 남자의 손에는 아직 칼이 들려 있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하시바의 눈에도 햄버거 가게 간판 불빛을 반사해 빛나는 두툼한 칼날이 보였다고 한다. 학생이 찔린다 하고 생각한 저는 칼을 든 남자 무릎에 정신없이 달라붙었어요. 학생에게 덤벼들려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머리부터 고꾸라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혔을 겁니다. 남자도 이번에는 칼을 떨어뜨렸다. 하시바는 필사적으로 칼을 낚아채듯 주워들어 자연스럽게 칼끝을 앞쪽으로 향하게 쥐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받았다가 운 좋게 상대한테 날붙이를 빼앗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똑같이 하리라고 반장은 생각했지만 그 부분이 사리가 있었다고 인정된 탓에 나중에 이래저래 번거로워졌다. 상대가 덤벼들었어요. 고함치면서 팔을 휘둘렀고 주먹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침도 튀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칼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고작이었어요. 하시바는 말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돌진해 와서 눈을 감고 칼을 양손으로 쥐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하시바에게 달려든 남자가 저돌적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칼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꽂고 말았다. 남자가 벌러덩 쓰러지고 주위에는 공황 상태에 빠진 비명이 소용돌이 쳤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다가오는 동안 하시바는 눈을 부릅뜨고 입도 쩍 벌린 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도드라질 정도로 칼을 꽉 쥐고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무도 하시바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절박한 고비를 구해준 대학생마저 기겁하고 주저앉았다고 한다. 결국 달려온 경찰관이 하시바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하시바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는 경찰이 다가왔다는 사실이나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소리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 역시 하시바의 불운이고 사건이 시끄러워진 원인이 되었다. 긴급 체포된 하시바는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지리고 말았다는 걸 알았지만 바지를 갈아입지도 못한 채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거기서 반장과 얼굴을 마주쳤다. 반장은 살해당한 결과적 피해자가 사는 동네의 불량그룹 출신으로 각성제 소지 전과가 있는 남자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부터 정당방위겠거니 생각했다. 하시바의 모습에서 그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직감적 판단이 술술 통과될 만큼 법치국가는 무르지 않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마약이 검출되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목격자가 산처럼 있었는데도 하시바 히데오가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며 하시바에게는 사리가 없었다는 논거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판단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이 여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하시바한테도 행운이었다. 여자 재판관은 끈질기게 치근거리는 주정뱅이에게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밀쳤는데 상대가 비틀비틀 헛발을 디디더니 선로로 떨어져 전차에 치여 사망한, 역시 조사 단계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판까지 넘어와 겨우 무죄를 쟁취한 가여운 스트리퍼 사건을 기억했다. 사건의 성격, 법적인 해석으로 시비 거는 상대를 그냥 밀친 것과 칼을 들고 상대를 겨눈 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지만 여성 재판관은 그때의 판례를 근거로 온 힘을 다해 하시바의 무죄를 주장해 주었다. 신문 발표에서는 판결 주문 요약 같은 건조로운 형태로 바뀌어 버렸지만 반장이 들은 생생한 정보로는 합의 자리에서 여성 재판관이 한 말에는 듣는 사람의 등줄기가 꼿꼿이 설 만한 위엄과 열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 더해 동료들이 보탠 탄원서나 하시바에게 동정적인 보도를 한 매스컴에 의해 환기된 여론의 힘도 가세했으리라. 그러나 뭐야, 그럼 결국 정당방위가 된 거군. 잘 됐네. 무죄로 인정받고 집에 돌아갔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무른 생각이다.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움을 잊는다고 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도 진리지만 반대 상황 역시 진리다. 하시바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들, 특히 직장 관계자와 친척 등은 무력한 시민을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공격을 당하면 묵묵히 죽으라는 말이냐라는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목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한편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사건이 결말을 보이고 하시바가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자 갑자기 식은 목으로는 하시바라는 존재를 삼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당방위였다고는 해도 하는 수 없었다고는 해도 하시바는 사람 한 명을 찔러 죽였다. 마치 위 내시경 검사로 발견한 아주 작은 종양 같다고 할까? 암이 아니다. 악성이 아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불쾌감을 느낀다. 밥은 매일 먹어야 하는데. 절제하는 편이 좋다. 이르든 늦든 누군가가 말하게 되어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시바의 직업이 지방 공무원이었다는 게 좋지 않았다. 그런 곳에 상층부는 약아서 절대로 자신들의 입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다. 본인이 불편해서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시바 히데오는 혐의가 풀려 법정을 나온 지 정확히 3달 후에 자진 퇴사했다. 가정은 이것보다 경과가 복잡하고 그만큼 더 비참했다. 하시바에게는
당시 15년을 함께 산 부인과 13살 난 외동딸이 있었다. 그들은 먼저 이웃 모임에서 서서히 배척당했고 자연스레 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하시바가 구청을 그만둔 게 이런 경향에 박차를 가해 끝내 딸이 유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소동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살인자는 살인자다. 너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다 따위의 말을 고집스럽고 격렬하게 쏘아붙이는 친정과 하시바 사이에 낀 부인은 정신적 피로 때문에 단숨에 10살이나 늙어버렸다. 지칠 대로 지친 부부는 합의 이혼했고 하시바가 착실하게 모은 예금과 적금 대부분은 물론 딸의 친권까지 양보하고 집을 나간 건 판결 선고로부터 정확히 반년 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채 석 달이 되지 않았다. 하시바가 반장을 처음 방문하고도 아직 2달도 지나지 않았다. 재판할 때부터 줄곧 눈에 띄지 않게 마음을 쓰며 여러모로 하시바의 처지를 염려했던 반장은 하시바가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이상해졌음을 깨달았다. 아니, 반장이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살인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오려와서는 보세요. 또 무크로바라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녀석을 아직 내버려두다니 하고 소란을 떨었다. 놀란 반장이 신문기사를 읽어보니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을 노린 흉악범죄로 21살의 여대생이 살해당했고 죽인 남자는 무지개 전과 3범인 가나야 다스이코라는 남자였다. 가나야 다스이코. 하시바는 그걸 무크로바라라고 읽었다. 무크로바라는 하시바를 덮쳤다가 살해당한 젊은 각성제 중독자의 성이다. 한자로는 해골 들판이라고 쓴다. 이름은 정의. 마사요시라고 읽지만 표면적인 뜻으로 보면 그야말로 얄궂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처음에 피해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반장은 가명인가 했다.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무크로바라의 부모 말에 따르면 어엿한 본명으로 옛날에는 다른 한자를 썼다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 얘기로는 조상님이 산 둘레로 땅을 아주 조금씩 띄엄띄엄 가지고 계셔서 모여있는 땅이 3곳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모여있는 땅의 넓이가 6단, 9단, 6단이라 한자로 무크로바라란 이름을 썼답니다. 언제부터인지 무크로에 골이라는 한자를 차용하게 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 유래인 모양이다. 어쨌거나 충격적인 성이다. 이게 하시바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탓에 지금처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리라. 2번째 방문 때에 하시바가 들고 온 건 다나시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사건 기사였다. 좀도둑이 강도로 돌변한 악질적인 범행이었는데 가족 3명을 때려 죽인 다음 도망치기 전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이었다. 그런 주제에 빼앗은 돈은 고작 5만엔. 수사를 맡은 지역경찰도 처음에는 원한에 의한 범행을 강도로 위장한 게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였다. 다행히 범인이 단서와 물증을 잔뜩 남기고 가준 덕에 체포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잡아보니 30살의 전직 회사원이었는데 불경기 여파로 일시 해고당한 처지이기는 했으나 전과는 없었다. 피해자의 집을 노린 것도 본인의 말로는 길을 가다가 문득이었다고 한다. 범인의 이름은 가시마 가스지. 하시바는 그를 보세요. 또 무크로바라예요. 하고 말했다. 3번째인 유아 뺑소니 사건도 4번째인 연인 살인 사건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범인이 체포되고 이름이 신문에 보도된다. 하시바는 기사에 실려있는 범인들의 이름을 무크로바라라고 읽어버린다. 하시바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바로 깨달았지만 처음에는 자극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범인의 이름이 무크로바라가 아니고 하시바의 마음이
그렇게 읽게 할 뿐이며 문제의 무크로바라는 죽어서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몇 번인가 설명해 보았다. 전부 호박의 침죽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죽은 무크로바라라는 남자가 연속해서 일으키는 몇 가지 흉악범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반장님,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무크로바라, 그런 무시무시한 남자가 여전히 체포되지 않고 차례차례 살인을 일으키니까요. 반장은 더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호소하는 하시바의 얼굴을 뚱하게 바라보면서 무크로바라라는 남자는 당신이 죽였어. 까먹었나? 라고 호통쳐 주고 싶은 걸 참은 적도 있다. 마음의 균형을 잃은 남자를 설득하거나 야단쳐 보았자 소용없다. 살인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난다. 신문에 보도되는 건 그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수가 제법 된다. 기묘하게도 하시바는 신문에 실린 모든 살인사건을 가리켜 무크로바라가 한 짓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오는 것이다. 그 탓에 매번 하시바가 찾아와 반장님, 무크로바라가 또 저질렀어요 하고 보고하기 시작하면 반장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얘기를 맞추는데 애썼다. 하시바가 먼저 신문에서 자른 기사를 보여주면 얘기가 빠르겠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탓에 처음에는 떠보면서 맞장구를 쳐주어야 한다. 하시바가 뭘 가지고 이건 무크로바라 사건이고 저건 아니고 하며 판정을 내리는지 근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놀라거나 어이없어 하거나 실수하며 적당히 상대해 주기란 쉽다. 하지만 반장을 찾아와 업무를 방해했다며 꼬박꼬박 사과하고 진심으로 벌벌 떨면서 무크로바라 연쇄살인을 얘기하는 하시바를 보는 사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졌다.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진찰이라도 받게 해야 할까? 아키야마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 반장의 부하 중에서 가장 젊고 부잣집 출신으로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경찰에 들어왔다는 것 치고는 별다른 고생도 없이 사복 형사가 된 젊은이는 근심하는 반장의 얼굴에 대놓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런 짓 해도 소용없어요. 그 아저씨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내버려 두시면 되잖습니까? 하고 말했다. 하지만 가엾잖아. 세상 사람들을 일일이 가여워하다가는 저희 몸이 견디지 못해요. 적어도 저는요. 마더 테레사가 아닌걸요. 마더 테레사 정도는 아닐지언정 아직 아키야마만한 나이였을 무렵 마스카와 사건의 피고들을 위해 분골쇄신한 작가 히로스 가즈오가 변호사도 뭣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발을 밟힌 걸 보고 아프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되받아쳤다는 일화를 듣고 순수하게 감동했던 반장은 아무리 해도 아키야마처럼 딱 잘라 떼버릴 수 없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까닭에 반장의 머리에서 하시바의 망가져버린 인생과 산산조각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까다로운 심리학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다. 반장 같은 초보자들을 위해 나온 책에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한 고찰은 눈에 띄지 않았고 전문가가 전문가용으로 쓴 책은 배운 게 없는 반장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다만 최근 들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는 있었다. 하시바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 법적으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자신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괜찮다고 스스로 타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은 붕괴했고 직장도 잃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걸 사건 때문에 잃고 말았다. 자신은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 이 손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기억이 마음을 들볶았다. 그런 갈등 속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 아니, 하는 수 없었다. 라는 음울한 회전목마 등 위에 올라탄 채
흔들흔들 빙글빙글 돌다 보니 하시바의 마음은 막다른 곳으로 내몰렸고 내가 무크로바라를 죽인 건 녀석이 정말로 정말로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남자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바깥에서 확인하는 걸로 도망칠 길을 찾아낸 게 아닐까. 그래서 신문 지면에 흉악범의 발자취를 확인할 때마다 봐, 또 무크로바라가 사람을 죽였어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무크로바라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녀석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이어진다. 하시바는 지금 서로 모순된 두 교각 위에 위태로운 꼴로 올라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음 밑바닥보다 더 깊숙한 곳,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하시바의 제정신이 hul수선 이하로 침몰해버리는 걸 간신히 저지하고 있는 것이리라. 어디까지나 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시바의 실제 정신 상태와 그리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 정말 저런 상태라면 마음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죄책감을 없애지 않는 한 하시바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반장은 끝없이 우울해졌다. 그 탓인지 최근에는 몸 상태도 좋지 않다. 특히 위가 그랬다. 때때로 위 자체가 종양으로 변해버렸나 싶을 정도로 격하게 아프곤 했다. 이래서야 오래 살지는 못하겠군. 그것 또한 기운 빠지는 감개였다. 그날 밤 반장이 퇴근할 무렵 기무라라는 신문기자가 불쑥 찾아왔다. 관할 내에 있는 전국지 지국의 데스크인 남자다.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다행히 반장의 관할은 도내에서도 비교적 평온한 곳으로 살인사건은 좀채 일어나지 않아서 특종을 잡으려고 야습이나 새벽 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교류에 가까운 태평한 교제를 이어왔다. 하시바의 방문 뒤라서 위아래쪽에 욱신욱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던 반장은 술친구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편해졌지만 술은 피하자고 생각했다. 민감한 기무라는 그런 반장의 안색을 금세 읽었다. 내키지 않는 얼굴이네요. 반장은 애매하게 웃어넘겼다. 아무리 속속들이 아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는 매스컴이다. 사실은 하고 하시바 문제를 털어놓았다가는 어떻게 부풀려서 기사가 나버릴지 알 수 없다. 침묵은 금이다. 대신 문득 떠오른 김에 물어보았다. 이봐, 이케부쿠로 러브호텔 살인 범인이 잡혔지? 네, 피해자의 이거예요. 기무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켰다. 그게 왜요? 이거였다면... 반장도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물었다. 왜 죽였지? 헤어지자고 했다가 싸웠나? 뜻밖의 기무라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그게 말이죠. 저도 경시청 출입 기자 녀석들에게 대충 들은 정도지만 관할에서도 속을 썩는 모양이에요. 대체 왜? 동기가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동기? 반장은 마시다만 잔을 옆에 두었다. 그런 거야 빤하지 않나. 기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용의자와 피해자는 벌써 5년 넘게 사귀었다더군요.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도 이렇다 할 말썽은 안고 있지 않았고요. 정말인가? 적어도 남자는 그렇게 진술했다네요. 여자를 죽일 이유가 없었죠. 돈 문제도 나오지 않은 모양이고 그렇게 죽여버린 건 무슨 마가 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요. 오래 사귀었다면 왜 러브호텔 같은 데 있었지? 여자가 유부녀였거든요. 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역시 그게 동기 아니야? 네, 뭐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죽일 이유 따위 없었다고 우기고 있다나 봐요. 사건 당일에도 이렇다 할 말다툼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그날은 어쩐지
여자의 복장이나 화장이 화려해 보이고 칠칠지 못한 게 못 견디게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기무라는 얼음을 넣어 연해진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서 느닷없이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용의자는 자영으로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요. 지금 불경기잖아요. 장사가 바닥을 쳐서 심적으로 아주 지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위궤양을 앓고 있는데 본인은 암이 아닐까 걱정했다더군요. 인생이란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 생기면 연쇄 반응으로 좋지 않은 일만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아직 모르겠지만 공판에 들어가면 정신감정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범행 당시 알코올도 들어갔던 것 같고. 반장은 잔 내용물을 잿더리 안에 부어버렸다. 위가 욱신거리며 아팠다. 기무라와 둘이서 뜨거운 오차즈케를 후루룩 먹고서 돌아갈 무렵 반장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이봐, 그러고 보니 자네 정보 수집력을 믿고 부탁하고 싶은 일이 좀 있는데. 어이쿠, 무섭네요. 뭡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오늘 밤 나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정보를 모아주었으면 해. 반장은 여태껏 하시바가 가져온 무크로바라 연쇄살인 사건의 나머지 4개를 들어보였다. 뭡니까 이건? 기무라는 메모를 하면서 의아한 얼굴을 했다. 반장님 관할 사건도 있지만 내부에서 이것저것 들추고 다니면 시끄러워지니까 부탁해도 되겠나? 어렵지 않죠. 하지만 기무라는 내 구획 앞에 집 부엌에서 풍기는 꽁치 냄새를 맡은 길고양이 같은 눈초리였다. 뒤에 뭔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반장은 강하게 부정했다. 자신이 생각해도 연극이 서투르다 싶어서 변명을 더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야. 사실 언젠가는 자신의 경찰사 같은 얘기를 써보고 싶어서 그때를 위한 자료지. 오, 완성되면 알려주세요. 출판사를 소개해드립죠. 아주 먼 미래의 얘기지만 말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메스꺼리는 느낌이 들면서 또 위가 욱신거렸다. 반장은 기무라가 등을 돌리고 나갈 때까지 억지 웃음을 짓는 게 한계였다. 3. 그로부터 한동안은 대략 평온하게 지나갔다. 본청과 다름으로 반장이란 직책에 있어도 1년 내내 정신없이 바쁘지는 않다. 작은 사건은 이따금 있었지만 대부분 사물을 보며 보냈다. 하시바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겉보기와 딴판이었다. 머릿속 반절은 늘 무크로바라 사건이 차지했다. 우연한 순간에 하시바의 슬퍼 보이는 얼굴이 떠올랐다. 위통 역시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다. 하루쯤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아프기 시작하면 한밤중에 눈이 떠질 정도였다. 이불에 엎드려 혼자서 식은땀을 흘린 적도 몇 차례에 이르렀다. 그러다 결국 낌새를 느낀 아내가 눈을 뜨고 말을 걸었다. 그때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얼버무렸지만 다음날 아침 식욕이 없어 밥을 깨작거리는데 출근 준비를 마친 큰딸이 식탁 맞은편에 앉으면서 반장님, 엄마한테 들었어. 어젯밤에 위가 아파서 끙끙거렸다며? 하고 물었다. 병원에서 진찰받아봐. 한참 전부터 그렇게 말했건만. 의사 싫어하는 것도 병이야. 반장은 말없이 뾰로통한 얼굴을 했다. 이어서 아침을 먹으러 내려온 전문대생인 작은 딸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하품을 물면서 인사하더니 어라, 반장님 어째 낯빛이 나빠 보이는데? 하고 말했다. 시끄러워. 반장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딸은 움직임을 우뚝 멈추었다.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아이들 같았다.
술래가 돌아봤다. 왜 그래? 무슨 일이니 대체? 저마다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어머니와 아내가 나왔다. 아침 대바람부터 호통을 치다니 대체 뭐야? 어머니는 나무라는 눈으로 반장을 보았다. 그걸로 가위가 풀렸는지 반장 이상해 하고 작은 딸이 중얼거렸다. 아내와 큰 딸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다녀올게. 반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큰 딸이 물었다. 당연히 경찰서지. 병원에 간다는 줄 알았어. 아내가 작은 소리로 그만하라며 큰 딸을 야단쳤다. 아무도 현관으로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구두를 신고 형태뿐인 대문을 열다가 마침 개를 산책시키고 돌아오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본인과 비등비등하게 나이든 늙은 개를 끌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게 아버지의 건강 관리였다. 오늘은 비가 내릴 것 같구나. 태평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반장의 험악한 낯빛을 알아채고 묻는다. 어려운 사건이라도 일어났니? 반장은 아버지의 발치에 앉은 나이든 개를 내려다보았다. 귀며 처진 눈도 탁하고 다리는 깡말랐다. 그러나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다. 빨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반장은 그렇게 중얼거리고서 젠걸음으로 역으로 향했다. 멍하니 선 늙은 개를 뒤에 남겨둔 채. 점심즈음이 되자 아침에 추태를 부린 일이 지독히 부끄러워졌다. 문득 큰딸의 회사에 전화해 볼까 싶었다. 재미있게도 집안에서 무슨 다툼이 생기면 늘 큰딸이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물론 딸이 철이 들고 나서의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부부가 맞벌이에 둘 다 경찰관, 나이든 부모님까지 모시는 일 등 갖가지 불씨를 나는 가정 안에서 큰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완충제로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꼭 유엔 정전감시단 같아. 반장이나 아내는 전선에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작은 딸은 금세 한쪽에 붙어버린다. 큰 딸은 전선을 둘러보는 눈과 전선에서 날아오는 불똥을 정면으로 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현명함을 겸비했다. 딸의 회사는 반장의 서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전화해서 점심이라도 사줄까? 그렇게 해두면 큰딸이 원만하게 수습해줘서 오늘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마음속 궁리로 끝났다. 전화기에 손을 뻗을락 말락 할 때 급하게 개장이 호출한 것이다. 긴급한 이야기란다. 반장은 한숨을 한 번 쉬며 자리를 일어났다. 그러나 계장의 얘기를 듣고는 그때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긴급한 건 물론이요, 중대한 용건이었다. 반장의 부하인, 그러니까 반장이 교육 중인 신입 아키야마가 총기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현재 공판을 기다리는 용의자의 내연녀와 개인적으로 교제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해예요. 아키야마가 말했다.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웃어넘기는 태도였다. 기껏 눈에 띄지 않도록 미팅 핑계를 대며 회의실을 빌렸건만 아키야마의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웃음소리는 옆 형사실까지 들릴 만큼 거리낌이 없었다. 목격자가 있어. 반장은 아키야마를 노려보았다. 계장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반장도 익히 알고 있으므로 굳이 캐묻지 않았다. 얼마나 확실한 정보인지 정보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지 다짐을 받았을 뿐이다. 거꾸로 말하면 아키야마만은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엉터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반장은 아키야마를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 신뢰할 수 없었다.
맡은 부하를 그런 식으로밖에 교육하지 못한 것에 반장은 표현할 길 없는 패배감과 참담함을 느꼈다. 여자랑 둘이서 걷는 너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어디에 누구죠? 그런 쓸데없는 밀고를 한 작자는. 반장님이 용돈을 던져주는 추레한 똘마니 정보상인가요? 아키야마는 끝까지 코웃음 쳤지만 눈초리가 움찔거렸다. 둘은 처음부터 선체 얘기했다. 지금 이 순간에 탁자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키야마의 무릎이 덜덜 떨리는 모습, 그걸 반장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리를 버디딘 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보는 진짜다. 4층 창문에서 내던져진 트렁크처럼 절망이 마음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마음의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소리가 쿵 하고 착지할 때의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눈싸움에 진 아키야마는 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겨우 2번이에요. 여자랑 만난 건 분명하군.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하도 끈질기게 접근한 데다 그렇게 정 떨어지는 얼굴도 아니었고요. 반장은 회의실 의자 등을 꽉 쥐었다. 너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나? 한마디 한마디 짜내듯 얘기한 말에 아키야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도 그 여자가 누구의 여자인지 알지? 녀석의 공판은 이제부터야. 너는 녀석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이런 일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아키야마는 입을 다물었다가 이윽고 내던지듯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놀이예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진심이 아니니까 더 나쁜 거야. 자신의 고함이 이렇게 허망하게 들린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제 여자와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됐죠? 아직 어디에도 들키지 않았으니까. 바깥 사람들한테는요. 아키야마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저놈의 건방진 꼬맹이, 건방진 꼬맹이, 건방지고 말로는 죽어도 앉으려는 건방진 꼬맹이. 반장은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의자 등을 잡았다. 의자 등받이는 반장이 정말로 목 졸라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신 그곳에 있었다. 등받이가 끼기깃하고 삐걱거렸다. 4. 가족과의 화해 기회를 놓치고 만 데다 아키야마 일까지 겹쳐 사태는 한층 나빠졌다. 위통을 아는 반장은 집에 있어도 서에 있어도 늘 찬바람을 맞는 기분이 들었다. 때마침 기무라가 부탁한 서류를 들고 반장 자택을 찾아왔다. 오래 알고 지내온 기무라는 반장 가족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아챘는지 오래 있지 않았다. 간단한 리포트를 써두었어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그렇게 말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반장님께서 4가지 사건에 흥미를 느낀 이유는 알 것 같네요. 왜? 읽어보세요. 분명히 기무라의 말이 옳았다. 첫 번째 여대생 살인. 체포된 범인인 가나야 다스이코는 당일 밤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보고 점 찍었다고 한다. 가게에서 그녀의 뒤를 밟았고 혼자 사는 것 같아서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가 몰래 침입했다. 가나야에게는 전과가 3번 있는데 과거 사건에서도 젊은 여성을 노렸다. 하지만 전부 상당히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자를 점찍고서 범행에 이르기까지 최소 보름은 동태를 살폈다. 이번 여대생 살인은 가나야 치고는 드물게 충동적인 범행이었다. 본인도 갑자기 그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2번째인 다나시의 3인 가족 강도 살인사건.
길을 가다 문득 저질렀다라는 범인의 진술 내용은 반장도 알고 있었다. 기무라의 리포트도 그걸 뒷받침한다. 범인은 다음 날 자신의 가족과 소풍 갈 계획을 세웠었다. 세 번째, 유아 뺑소니. 시속 50km 가까이 과속하며 일반 도로를 질주하다 유치원 아동을 치고 현장에서 도망친 중년의 교사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인기 있고 학부모들의 신뢰도 모았던 차기 교감 후보였다. 갑자기 모든 게 싫어졌다. 폭주족처럼 전속력으로 차를 몰면 속이 후련해지겠지 하고 생각했다. 애를 치었다는 건 알았지만 별거 아니란 기분으로 지나갔다라는 게 본인의 진술이다. 그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지나가던 경찰차가 차체 손상을 수상하게 여겨 긴급 체포되었다. 물론 피고는 법정에서 증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체포 직후에 기록된 녹취서에 남은 이 말에 반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동시에 확신을 얻었다. 당시 녀석은 분명히 이런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네 번째, 연인 살인. 이것도 판에 박은 듯한 충동범죄다. 범인은 20살의 재수생으로 수험 공부에 지쳐 머리를 식힐 겸 심야에 혼자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이좋아 보이는 연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울컥했다고 한다. 그는 길을 묻는 척하고 차를 세워 두 사람과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친절한 연인 중 남자가 범인인 재수생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재수생이 소지한 도로 지도를 펼치고 들여다보는 사이에 트렁크 안에 스패너가 있어서 꺼냈다. 처음에 남자를 때렸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쫓아가서 후려 갈겼다. 다섯 번째, 러브호텔 살인.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남자는 여자를 찔러 죽였다. 반장은 리포트에서 눈을 떼고 허공을 노려보았다. 기무라에게 이걸 부탁했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하고 많은 살인사건 가운데 하시바가 골라낸 5가지 사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을 뿐이다. 과연 있었다. 무동기, 충동성, 팽팽한 실이 뚝 끊어진 듯한 갑작스러움. 마가 든 건가? 마의 시간에 습격받은 인간들. 아니, 그렇지 않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공통점 따위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범인상이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두터운 교사, 전과 3범의 남자, 고독한 재수생, 실업 중인 전 회사원. 전과자의 말 따위 믿을 게 못 된다는 난폭한 생각을 하면 여대생 살인은 엄밀하게 따져볼 때 동기 없는 살인이라고 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에 걸렸다. 하시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습격받은 하시바가, 사건으로 망가진 심장을 끌어안은 하시바가 고르고 골라 5건을 가져와서 이것도 무크로바라의 소행이다라고 가리킨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었다. 하시바는 다른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런 재난을 빠져나와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무언가를 5사건 속에서 발견한 게 아닐까. 잠자리에까지 리포트를 들고 와 읽고 또 읽었다. 오리무중인 대답은 꿈속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마치 타이밍을 잰 것처럼 하시바의 6번째 방문이 있었다. 반장은 회의를 하나 마친 참이라 하시바를 30분쯤 기다리게 하고서 만났다. 실제로 다른 용무가 있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아침 무렵 집을 나올 때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다.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 이상 엮이지 말자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교차해댔다. 나는 지쳤어.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다. 좀 더 젊고 에너지가 있는 남자, 아직 세상에 바닥이란 없고
설령 있더라도 바닥에 돌을 쌓아 올려 어둠의 깊이를 낮출 수 있다고 믿는 남자. 긍정적인 신념을 지닌 남자만이 하시바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닐까? 반장처럼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부분을 자꾸만 봐야 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온 방사능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뼛속까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한 남자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만 놓아달라는 반장의 연약한 본심은 평소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최경례하는 하시바를 보자마자 인간의 발소리를 듣고 후다닥 도망치는 시궁쥐처럼 민첩하게 의식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하시바가 한 차례 떠들었다. 물론 무크로바라의 새로운 살인사건 얘기다. 잘나는 기사도 빠짐없이 챙겨왔다. 반장은 열심히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기회를 엿보았다. 이야기를 마친 하시바가 평소처럼 무크로바라 연쇄살인은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라는 믿음직한 말을 기대하며 시선을 들었을 때 반장은 말을 꺼냈다. 이봐요, 하시바 씨. 예? 하시바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며 반장의 뒷말을 기다렸다. 요즘에는 악몽을 꾸지 않으세요? 하시바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크로바라 사건 직후 경찰에 신병이 구속되었을 때 하시바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시부야 센터 거리의 노상에서 일어난 참극이 꿈속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예, 덕분에 거의 꾸지 않게 되었어요. 다행입니다. 반장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무크로바라의 얼굴도 벌써 잊으셨겠네요. 하시바는 엄청난 기세로 고개를 내저었다. 말도 안 돼요.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못 잊죠. 그래요? 그럼 무크로바라의 얼굴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고 자세히가 아니라 대충이라도. 대충이라면 가능해요. 하시바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지만요. 체격 같은 거요. 예, 그러면 돼요. 그려보세요. 반장은 메모지를 한 장 찢어서 펜과 함께 내밀었다. 하시바는 갑자기 자신에게 수갑이라도 내민 것처럼 겁먹은 눈으로 메모지와 펜을 바라보았다. 반장님, 뭐 때문에 이런 걸 합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시바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흥미가 끌었는지 덥석 물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럼 그릴게요. 하시바는 냉큼 펜을 들었다.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그리셔도 충분해요. 반장은 숙제하는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하시바를 지켜보았다. 인간의 기억력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개인차가 있다. 어떤 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이 기억하는데 다른 일은 새까맣게 잊는 일이 있다. 이른바 억압인가 하는 것의 작용 때문이다. 기억하는 걸 조형하는, 다시 말해 이미지를 그림이라는 형태로 바깥에 내보내는 능력은 일반 기억력보다 훨씬 낮다. 그도 그럴 것이 화가나 만화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뿐이니까 말이다. 하시바의 마음속에 무크로바라라는 남자의 모습은 지울 길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남아있을 터였다. 아마 무크로바라의 모습은 옅어지지 않았으리라. 억압으로 지워버릴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그릴 수 없으리라고 반장은 생각했다. 하시바는 화가도 뭣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시바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 실제 무크로바라보다 훨씬 키가 작은 남자를 그리거나 얼굴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나 하다면 그걸 부드럽게 지적해주자. 기억이 옅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주자. 물론 궤변이다.
하지만 거짓말도 방편이라지 않는가. 이런 형태로 하시바에게 하시바의 마음이 사실은 무크로바라 같은 건 잊고 싶어 한다고, 실제로 잊어가고 있다고 믿게 한다면 하시바의 출구를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문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시바가 지웠다 다시 그렸다 하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곁에서 지켜보면 그리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싶어 자리를 피해주기로 했다. 커피라도 타올게요. 작은 방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더니 누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만진 티가 났다. 그것도 공판을 기다리는 총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고서였다. 아키야마인가? 불쑥 생각했다. 재빠르게 둘러보았지만 형사실에는 아키야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분노의 칼끝 같은 것이 불끈 치밀었지만 반장은 그걸 삼켰다. 역류한 분노의 칼은 반장의 위를 갈기갈기 찢었다. 한동안 가만히 있자 위통은 다소 가라앉았다. 자리에 앉아 한 대 피웠다. 위가 다시 욱신거렸으나 담배 연기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매만지는 정도였지만. 하시바에게 커피를 갖다 줘야 한다. 지금쯤이면 그림을 완성했으리라. 일어나서 손님용 컵 중에서 가장자리에 이가 빠지지 않은 것을 찾아서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양손으로 컵을 하나씩 들고 작은 방 앞까지 돌아갔다. 하시바 씨,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말을 걸자 문은 금세 안쪽에서 열렸다. 얼굴 가득 기쁨이 넘치는 하시바가 말했다. 반장님, 그렸어요. 반장은 탁자에 다가가 하시바가 그린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가는 펜 그림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완전히 똑같았다. 통통한 체구, 둥근 턱, 뾰족한 귀, 눈썹 각도, 모든 게. 이게 대체 뭡니까? 반장의 커다란 목소리에 칭찬받았다고 착각했는지 하시바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무크로바라예요. 잘 기억하고 있죠? 컵이 손에서 떨어져 쨍그랑하고 깨졌다. 뭘 어쩌자는 생각도 없이 반장은 작은 방 문을 쾅 닫고 복도로 달려갔다. 그대로 종종 걸음쳐서 경찰서의 통용문으로 향했다. 일단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말도 안 돼. 얼토당토 않아. 주차장을 반쯤 가로질러 거기서 드디어 걸음을 멈추었다.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의 보닛에 손을 짚고 얼굴 가득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다. 무릎부터 힘이 빠져 서 있기도 힘들었다. 몸을 다시 일으키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통영문을 지나 이쪽으로 오는 아키야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그렇듯 멋들어진 옷차림이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는 속 편한 얼굴이다. 너 대체 어디에 갔다 왔지? 반장의 뱃속에서 한번 삼켰던 분노의 칼이 치솟았다. 너는 내 보고서에 장난을 치고서 여태껏 어디에 갔었지? 그때 아키야마가 반장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단정한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반장님, 무슨 일 있어요? 반장은 우뚝 섰다. 아키야마는 순간 뒷걸음질 쳤다. 왜 그런 얼굴을 하시고, 설마 제 일이 매스컴에 들킨 건 아니겠죠? 그 말이 분노의 칼을 막았던 마지막 뚝을 끊었다. 반장은 눈을 부릅뜨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아키야마를 노리고 돌진했다. 다음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틀에 낀 한 장의 창문이었던 반장은 작은 돌멩이처럼 똑바로 날아온 말에 산산이 부서졌다. 산산조각난 반장은 현세의 껍데기만을 남기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부릅뜬 반장의 눈에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큰딸의 모습이 보였다.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 묶은 머리를 목 한쪽으로 내려뜨리고 젊은 시절의 아내랑 똑 닮은 통통한 볼을 걱정스럽게 일그러뜨린다. 점심시간이라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들렀어. 큰딸은 조심스레 하지만 부드럽게 반장의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안. 반장은 큰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번인가 눈을 깜빡였다. 땀이 머리 가죽을 타고 흘러 목덜미에 떨어졌다. 반장은 자신의 팔에 큰딸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면서 제 것이 아니게 된 듯한 입을 힘겹게 움직여 말을 뱉어냈다. 괜찮아. 잘 왔어. 큰딸은 팔에 힘을 주었다. 반장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러고서 아키야마를 신경 쓰며 아버지가 늘 신세지네요.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다. 말은 정중하지만 말투에는 여태껏 아버지가 당신이랑 뭘 옥신각신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러나줘라는 위압이 담겨 있었다. 얼어붙어 서 있던 아키야마는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움찔했다. 아니요, 그럼 전 이만. 아키야마는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 안으로 달려갔다. 반장은 아직 뒤돌아서 그를 전송할 기분이 들지 않았지만 큰딸은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 반장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저쪽에도 아빠한테 용건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반장은 그제야 돌아보았다. 통용문 부근에 하시바가 문에 숨듯 서 있었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다. 반장은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죄송합니다. 하시바를 향해 크게 말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시. 그렇지. 2시쯤에 와주시겠어요?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둘게요. 불안해하며 문에 매달렸던 하시바는 자신을 질책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시바가 물러나자 반장은 큰딸 쪽으로 돌아섰다. 큰딸의 얼굴은 아직 굳어 있었으나 웃으려고 노력했다. 요즘 아빠가 계속 이상하기에 조만간 이렇게 급습해서 점심이라도 얻어먹으며 화해 조정을 하려고 했거든. 괜찮군.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부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통영문을 나와서 조금 걷다가 반장이 물었다. 너 아까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어? 큰딸은 하얀 목을 젖히며 웃었다. 아빠잖아. 반장이 아니고? 그러게. 큰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르는데 순간적으로 아빠라는 말이 나와버렸어. 이상하네. 좀 더 걷고 나서 반장은 다시 물었다. 이상하다 싶어도 대답해줘. 우리 성이 뭐였지? 큰딸은 웃음을 터뜨릴 뻔하다가 반장이 웃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무크로바라야. 반장은 걸음을 멈추었다. 큰딸도 그에 따라 멈추었다. 왜?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집 성 말이지? 이자키. 이자키. 왜 그래? 반장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조금 전에는 잘못 들은 거다. 나는 괜찮다. 분명히. 아마도. 뭔가 만난 거라도 먹자. 떨리는 손으로 큰딸의 손을 꽉 잡고 다시 걸음을 떼면서 반장은 말했다.